네, 안녕하세요. 유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대륙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에 대해서 10분간 준비했습니다. 대륙 합리주의의 그 3대 사상가인 그 데카르트, 라이프니치, 스피노자 중에서 두 사람,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치를 준비했고요. 영국의 경험론의 끝판왕이시죠. 그 경험론을 완성한 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그 스피노자 다락방의 합리주의자라고 불리죠. 그리고 라이프니치 합리주의의 절정을 이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죠. 자기 자신까지 갖다 버린 그런 경험주의를 완성한 휴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락방의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이분이 그 1632년생이신데요. 저랑 생일이 같아요. 저는 앞으로 제 생일마다 이 스피노자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향년 44세에 돌아가셨고요. 그 유럽 그 종교 개혁기의 할머니가 마녀사냥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가족이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정착을 했다고 해요. 그 스피노자 아버지가 유대인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는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풍족하고 편안하게 보냈고 그 남달리 신앙심이 깊었대요. 총명하고. 그래서 그 유대 사회로부터 쟤는 랍비가 될 제목이야. 이렇게 불리는 만큼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왔는데, 그러다가 21살 때쯤에 갑자기 그 스피노자의 신앙심을 흔들어 놓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대요. 그 유대 사회 어떤 청년이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의심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어떤 청년이 굉장히 그 혹독한 비판을 받고 그 파문을 당하고 모욕감을 견디다 못해서 뭐 자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뭐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해 오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스피노자가 약간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라틴어 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스피노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틴어 학교에서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이라든지 데카르트 철학 사상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 종교와 그 멀어지게 됐죠. 이제 그런 스피노자의 행방을 보고서 유대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해요. 뭐 연금을 주겠다, 막 회유도 하기도 하고, 뭐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스피노자는 그 26세, 26살에 이제 파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유대 교회로부터 이 스피노자가 파문 당한 그런 문서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무서워요. 잠깐만 읽어드리면 뭐 어느 누구와도 그 말이나 글로 교제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 지붕 아래 있어서도 안 되고 2미터 이상 가까이도 가지 마라. 이런 이런 파문한 문서의 내용으로 이렇게 스피노자가 유대 사회로부터 이제 쫓겨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파문을 당하면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재산도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로 이게 다락방을 전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락방에서 이제 주로 그 렌즈를 깎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다고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렌즈 깎는 기술이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 17세기 당시에 그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실리콘밸리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옛날 귀족들 이렇게 주머니에서 조그만 안경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팔아서 그거 하나 팔면 돈이 꽤 되니까 또 책도 쓰고 공부도 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다락방에서 살면서 평생 혼자서 독신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스피노자가 참 자신의 철학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암살의 위험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그 칼침을 맞을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면을 당하고도 그 신학과 관련된 그런 유대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발칙한 이론들을 그 익명으로 발표하면서 이제 좀 광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칼을 맞아서 뭐 옷이 심하게 찢어지고 뭐 이런 일도 있어서 그 옷을 또 스피노자가 또 이렇게 보관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대요. 자신의 철학을 계속 굽히지 않고 이어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피노자의 그 주요 사상 중에 하나인 범신론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그 자연이 곧 신이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상이고 그 세계 전체가 자연이고 정신이고 곧 신이다. 이런 범신론 사상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랑은 조금 약간 다르게 나간 건데요. 이런 어떤 실체가 하나라는 이론론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모든 모든 그 자연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의 실체가 자연 자체가 원인이면서 결과를 계속 생산해낸다. 이런 게 범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양태를 만들어내는 자연이 능산적 자연이고 그렇게 또 생산된 수많은 양태들, 세상의 모든 그런 만물들 이런 것들이 이것도 자연인데 이거는 또 소산적 자연이다. 이렇게 스피노자가 말했고요. 이런 말 있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근데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실제로는 그 마틴 루터가 했다고도 하고 이게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스피노자의 그 철학과 철학적 사상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일 지구는 반드시 멸망하니까 의미가 없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늘의 할 일을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스피노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철학 공부하면서 그냥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자연의 소산이고 양태이기에 우리는 신을 사랑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죠. 스피노자는 그러한 신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자연이죠. 그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인식과 이해를 통한 그런 실천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간다는 거, 공부하고 알미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자 기쁨인 거다. 우리는 그냥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즐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철학이나 뭐 인문학 자신이 하고 싶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행복해지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철학자는요. 합리주의의 절정을 이룬 라이프치히입니다. 스피노자 동시대 인물이고요. 1646년생이죠. 그 향년 70세에 돌아가셨고 그 독일의 전신인 그 신선 로마 제국 작센 이쪽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그 아버지가 라이프치히 대학 도덕 철학 교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머니는 법률가의 딸이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동수리를 듣고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뭐 8살 때부터 뭐 혼자 라틴어를 공부해서 뭐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벌써 15살 때에 그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이프치히의 유명한 이론이 있죠. 모나드는 창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라이프치히가 말한 예정 조화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모나드라는 게 그 일종의 뭐 원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원초적 요소죠. 그렇지만 원자랑
같은 개념은 아닌 거예요. 원초적인 요소지만 어떤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영혼의 개념이죠. 근데 이 모나드라는 게 제각각 각각으로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 철학에서 완전하다는 거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완전하니까 영향을 서로에게 줄 수도 없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게 완전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모나드의 그 각각이 완전한 그런 모나드의 성질이 있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변화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라고 느껴지는 건 그럼 뭐냐? 각각 완전한 존재면 그 변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예정 조화설이라는 겁니다. 예정 조화설도 약간 개념이 어려운데 제가 예정 조화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에 이 키스라는 그림인데요.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그림 속의 남자가 이제 클림트고 그림 속의 여자가 이 클림트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에밀리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예정 조화설에 의해서 이 그림을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라이프치에 의하면 이런 거죠. 클림트는 에밀리에게 키스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거고 에밀리는 키스 당하도록 예정된 거다. 그러니까 클림트가 자신의 의지로 에밀리를 사랑해서 키스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예정된 거다. 예, 이게 바로 라이프치히의 예정 조화설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그 신이 만들어 놓은 극장에서 신이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그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우리는 고독하게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창이 없는 모나드라는 거죠. 타인도 그냥 영화를 보는 겁니다. 타인과 내가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느끼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 건가요? 라이프치히에 의하면. 요즘에 나오는 그 가상현실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상현실 세계라는 거는 실제 세계는 증발되고 그냥 이미지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미지만으로 우리는 세계와 소통한다고 또 그렇게 믿잖아요. 이게 그 가상세계가 그 신에 의한 예정 조화설이 이제 현실화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철학자는요, 영국 경험주의의 끝판왕이죠. 자신까지 갖다 버린 진정한 미니멀리스트, 예, 경험주의의 끝판왕인 그 흉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분은 그 어릴 적부터 뭐 문학, 역사, 철학 이런데 굉장히 몰두하고 책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봤대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학자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굉장히 병이 멋있는 병이죠. 학자병. 저도 걸리고 싶네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절대 걸리지 않겠죠? 예. 학자병까지 걸린 그 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분이 그 철학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그 영국사라는 역사책을 먼저 영국사라는 역사책이 먼저 유명해져서 나중에 그의 철학이 재조명 받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흉을 이렇게 불렀대요. 사람 좋은 데이비드다. 여기 사람 참 좋게 생기셨죠. 그리고 뭐 독신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요리를 잘하고 대식가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흉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페라 극장에서 아주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젊은 여자들 부인들 사이에는 을의 그 흉의 너무대대한 얼굴이 보였어. 항상 그 부인들 사이에 흉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흉은 말이야 부인들의 남편과 그 어머니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그런 남자다. 뭐 이런 막 그 말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뭐 사람 좋은 데이비드다, 막 인기가 많고, 뭐 요리도 잘하고, 이런 것들과 또 달리 그의 철학은 굉장히 엄격해요. 타협이라는 게 없고, 거의 뭐 끝장을 보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신까지, 자아까지 부정하는 그런 철학을 펼쳐냅니다. 그 휴메의 그 철학에 대해서 먼저 가까이 가기 전에 이런 좀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상과 관념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인상과 관념에서 그 인상은 그 먼저 오감을 통한 그런 직접적인 감각이죠. 관념은 그 인상에 관한 기억이고요. 그래서 흉이 말한 거는 이 관념이 하나의 인상에 대응하는가, 대응해야 진리다. 이렇게 흉이 얘기했거든요. 요거를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먼저 그 책이 보이시죠? 이렇게 막 책장이 넘어가는, 예, 책이 보이시는데요. 이 책장 넘어가는 이 책을 보고 있는 우리의 감각을 통한 그 책을 본 것은 바로 이 책의 인상이죠. 책장이 막 넘어가는 이 책의 인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도 이 책을 상상할 수 있죠. 인상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책이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 그게 관념이고요. 이게 오른쪽에 나비가 막 날개짓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는 그 나비에 대한 인상이죠. 나비의 날개에 대한 인상인데, 이 눈을 감아도 나비의 날개의 그 인상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을요. 그게 관념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인상, 그 책이라는 인상과 그 날개라는 인상을 통해서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책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런 관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책이 날개도 치듯 팔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관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내 책이 날개도 치듯 팔린다. 예, 저는 뭐 책도 아직 안 썼기 때문에 그럴 일이 생기지 않겠죠. 실제로 책에 날개가 돋아 있는 그런 인상은 사실 없죠. 그걸 본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없고, 또 제 책이 날개 돋치듯 팔린 적도 없고 책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날개 돋치듯 팔린다라는 관념이 하나의 인상에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게 휴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상이 없는 내 책이 날개 돋치듯 팔린다라는 그 관념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게 휴메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휴는 더 나아가서 그 자아의 실체까지도 부정하신 분이에요. 자아라는 거는 그 자신에 대한 다양한 지각에 불과할 뿐이지 어떤 배후에서 독립적인 그런 존재하는 실체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아까지도 부정한 그런 흉을 보면서, 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과관계, 인과유리라는 게 그런 것도 없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게 없다고 또 얘기한 철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20세기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한 그런 철학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한 거를 잠깐 인용을 해볼게요. 버트런드 러셀이 철학의 문제라는 책에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평생 그 닭에 모이를 주던 농부가 결국에는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 이게 뭐냐면, 병아리 때부터 그 닭은 그 농부를 보면서 농부가 오면 모이가 나온다.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보아왔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병아리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농부가 나오면 모이가 나온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 곧 비가 오겠구나 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병아리에게도 그런 인과관계가 있지만 진정한 닭에게 있어 진리는 결국 닭고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인과관계라는 것, 인과유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게 그 영국 경험주의자들이 끝판왕으로 내민 그런 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10분 철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